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파트 금융시장, 금융상품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용어, 금융시장에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심지어 경제학자들조차도 과연 금융이 뭐냐, 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교과서나 이제 뭐 여러분 네이버 네이버 뭐 지식인 뭐 이런 데 찾아보면은 뭐 자금의 융통 뭐 난데없이 이렇게 써 있죠. 뭐 전혀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어, 자금의 융통이 뭐냐? 금융자산 하면 주식과 채권 많이 떠오르는데 주식과 채권 발행되고 그게 거래되고 그럼 그거냐? 또 뭐 실물자산 또 이렇게 뭐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화폐 융통입니다. 화폐 융통. 그러니까 뭐 빌리고 빌려준다 이런 거죠. 화폐 융통, 금융이라고 하는 게 뭐 영어는 이제 파이낸스, 금융경제, 파이낸셜 이코노믹스. 자, 여기서 화폐는 우리가 화폐, 통화, 현금, 자금,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통화, 현금, 자금, 금전, 이게 전부 다 뭐냐? 다 화폐예요, 화폐. 누가 발행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그래서 이 금전, 자금, 현금, 통화, 이거를 융통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행위, 그런 거래, 이걸 우리가 금융거래라고 하고, 뭐 그런 현상, 뭐 그런 기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이 한자어인데 이게 이제 아마 처음 중국에서부터 왔을 텐데 뭐 그 아주 어원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 이제 기계적으로 뭐 자금의 융통이다, 뭐 돈의 융통이다 이렇게 쓰는데 주식과 채권 발행되는 거냐? 그건 융통을 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주식과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실물 자산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거 보통 리스 렌트 거래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금융인데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금융하면은 뭐 리스 렌트 거래뿐만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보통 이제 그 자금 그러니까 이제 화폐 융통 이런 말은 또 잘 안 쓰죠. 화폐라는 용어는 또 경제학 외에는 또 좀 잘 안 쓰는 이 머니인데 캐시 또는 머니인데 좀 잘 안 쓰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폐, 통화, 현금, 자금, 금전 이거 다 같은 말이다. 특히 우리나라 상법 민법 같은데 보면은 상법 민법이 이제 경제법의 기초인데 거기 이제 그 이 돈, 캐시, 통화에 대해서 금전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현실 경제에서는 그 화폐가 반드시 교환되는 그런 이 화폐 금융 경제로 돌아가고 있고 이 화폐가 가장 중요한 금융 자산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금융은 서로 믿어야 되는 거고 신용인데 이 화폐 자체가 누가 발행한 누가 저 이 중앙은행에 발행한 이 신용화폐가 바로 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냥 화폐죠. 그래서 이 자체는 이제 금융자산이고 기본적인 화폐 금융 시스템 또는 이 통화 금융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의 가장 기저를 깔고 있는 거고 자 화폐가 없는 경제 되냐 물물 교환 경제인데 일부 있을 수도 있으나 이 교환 비율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뭐 마땅한 사람 찾기도 어렵죠. 그것도 어렵고 굉장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극소수다. 그래서 그 화폐가 결 이제 재화나 서비스, 그냥 금융 거래가 아닌 일반 상업 거래에서도 또는 실물 거래에서도 또는 경상 거래에서도 화폐가 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 보통 실물 거래라고 하고 GDP에 반영이 되는데 이 실물 거래 화폐적인 요소, 아니 금융적인 요소가 전혀 없냐? 재화나 서비스를 팔면서 돈을 받죠. 그 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 자체가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가장 기저가 된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실물 거래조차도 금융적인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의 반은 금융적인 요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다가 소위 얘기하는 현금 박치기가 아니라 나중에 주겠다 뭐 신용거래 하는 거죠. 외상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음 끊어준다든가 또는 뭐 신용 카드로 거래를 한다 결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가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신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당연히 금융거래냐 당연히 금융거래에 신용이 발생하는 거는 다 금융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그 주식과 채권 사업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많이 팔리면은 매출 늘어나고 GDP가 늘어나는 건데 주식과 채권이 많이 발행되고 그게 많이 사고 팔렸다라고 해서 그게 GDP에 들어가느냐 물론 주식과 채권 사고 팔고 또 유통시장에서 막 사고 팔 때 그 중간 중개 거래를 하는 증권사의 중개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면 그 일부 그 중개 수수료가 결국 증권사가
증권사의 그런 수수료는 증권사가 창출해내는 그런 금융중개 서비스를 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GDP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것들이 GDP 비중 어느 정도 되느냐?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경우에는 많아야 5% 내지 6%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화나 예를 들어 물품 자체가 사고 팔렸다. 이거는 그 GDP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근데 중고차가 팔렸다. 이거는 GDP에 포함될까 안 될까? GDP는 모든 거래 합이잖아요. 모든 그 실물 거래 합이죠. 금융 거래 빼고 주식과 채권 이런 거 다 빼고. 자, 중고차가 사고 팔렸다. 이거는 GDP에 안 들어가지만 중간에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를 사서 파는 바람에 중간 마진 먹어서 거기서 그 중고차 거래 중개를 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자기네가 받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창출하는 중고차 딜러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GDP에 들어간다. 하지만 신차가 팔리면은 그거는 우리 모든 거래 합산할 때 GDP에 들어가게 됐지만 중고차가 사고 팔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 사고 팔았다. 이거 GDP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게다가 주식과 채권이 많이 사고 팔렸다. 또는 뭐 은행들이 파는 요즘 무슨 사모펀드, ELS, DLS 이런 거 많이 팔렸다 라고 해서 그 팔린 금액 자체가 GDP에 합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금융기관도 금융중개기관이기 때문에 중개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네가 수수료를 포함한 여러가지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게 되고 그거는 금융중개기관이 창출한 부가가치다 아니다. 그게 바로 부가가치요. 그건 GDP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비중은 5 내지 6%밖에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경제 금융이란 뭐냐? 뭐 이렇게 우리가 현금이 남아 도는 사람이 현금이 부족한 타인에게 주면서 타인이 이를 당분간 사용하고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거나 아니면 받은 현금을 사용해서 뭔가 자기네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오면 함께 배분하겠다라는 그런 약속 약정이 들어간 증서를 뭐와 현금과 교환을 하는 행위의 총집합이죠. 그런 행위를 보통 우리가 금융거래라고 하기도 하고 금융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증서를 우리가 증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융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융상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융수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금융계약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계약서나 증서의 형태는 반드시 종이에다 사인하고 무슨 뭐 지장 찍고 또는 뭐 인감 도장 찍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죠. 자, 그렇지 않고 이게 굉장히 제도화가 잘 되면은 그냥 전자증권 시스템으로도 돌아갑니다. 우리 이 통화 시스템도 현금 통화만 통화가 아니라 예금 통화도 통화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은행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잘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은행은 잘 못 믿는데 어떻게 예금 통화랑 M1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증권거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금융 시스템 또는 이제 이 증권시장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어 있으면 전자증권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서나 증서는 그냥 종이장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간에 계약서 쓰고 사인한 그런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전자적인 기록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구두로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빌려줬다. 1년 후에 나한테 1,050만 원을 갚는다 하는 그런 구두 약속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하여튼 모든 거래에는 실물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 다 우리가 반드시 현금, 자금, 금전, 화폐가 교환이 된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세금을 현물납할 수가 있다. 뭐 이럽니다. 세금을 현물납한다? 그러니까 요즘 뭐 종부세 뭐 이런 거 크게 이슈인데 종부세가 1,000만 원이 나와서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세금을 못 내겠으면 네가 갖고 있는 집에서 예를 들어 0.1평을 납부해라 뭐 이런 거죠. 물론 이제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의 가치평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식의 현물납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낼 때도 주식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해가지고 회사를 경영을 했고 그래서 주식을 남기고 돌아가셨으면은 그 주식 팔아서 현금으로 상속세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물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화폐가 교환되어야 된다 그건 아니고 일부 있을 수도 있다. 일부.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처음에 주식회사 설립할 때 그 자본금을 납입하는데 처음에 그 설립 발기인들이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5인이 모여가지고 1인당 10,000원씩 내서 50,000원 자본금에 주식회사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회사 등록 가능해요. 뭐 요즘 창업하라고 굉장히 좀 그 자본금 기준을 완화시켜 놓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10,000원 돈이 없고 10,000원짜리 주식 있다. 주식으로 납부하겠다. 자본금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민법 상법 보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화폐가 이면에 수반되지 않는 그런 거래도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 자, 또 하나 이런 금융거래 뭐 하여튼 이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실물거래에서도 기본적으로 화폐가 이면에 교환되는 순간 기본적인 금융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 금융거래는 상당히 좀 어떤 본질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GDP라고 하는 거죠. 실물로 얼마냐죠. 금융으로 얼마냐 그게 아니라 금융거래가 얼마 있었느니. 그래서 실물거래가 2,000조 원 있었다는 거고 GDP가 2,000조 원이란 얘기는 그럼 금융시장에서 주식도 거래가 되고 채권도 거래가 되고 주식도 사고 팔리고 채권도 사고 팔리는 거 이런 거 다 GDP에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가고 단지 중간에 증권사 같은 중개기관이 중개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중간에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게 있으면 중개 서비스를 창출하고 생산하고 그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GDP에 들어갑니다. 자, 또 하나 노차 얘기했듯이 주식 투자, 채권 투자, 금융 투자는 투자다 아니다. 본질적인 투자가 아니다. 자, 금융 상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상품 하니까 무슨 일반 실물 재화 서비스 여기서 나오는 무슨 상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상품이다. 우리 명확하게 이해를 하죠. 내가 예를 들어 연필을 샀다. 연필 하나의 상품이다. 이해를 해요. 자, 스마트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떠냐, 연필 시장 수요와 공급이 어떠냐, 이거 다 우리가 정확히 잘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에서 다 잘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그대로 비추어서 금융상품의 시장이 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금융상품이 생산된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니까 금융상품의 생산자 맞긴 맞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생산자, 공급자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우리가 씹어먹고 소비를 해서 주식과 채권을 얼굴에 바르니까 얼굴 피부가 좋아졌어 이런 게 아니죠. 소비한 소비재가 아니에요. 소비가 아닌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은 예금 아닌가요? 예금도 저축이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남긴다, 채권으로 미래로 남기는 거잖아. 부동산으로 남긴다. 그래서 현재 내 소득을 다 안 쓰고 일부를 남기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저축이라고 한다. 그 중에 다양하게 우리가 주식 투자, 채권 투자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걸 포함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매입해서 보유한다 이런 거죠. 그때 리스크와 수익률을 잘 적당히 평가를 해서 자기한테 적절한 어떤 저축 수단을 찾는 거지. 주식, 채권 포함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런 것들 하라고 이제 그 금융기관이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금융 상품 만드는 거를 우리가 생산함수에서 L과 K를 투입해서 Y가 나온다. 그 Y로 생각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금융기관은 생산자는 생산자인데 금융상품에 생산하는 것만 그건 표면적인 거고 금융상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뭐를 금융 서비스를 생산하는 서비스업, 금융업은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금융기관입니다. SK텔레콤이 스마트폰 만듭니까? 통신 서비스를 생산하죠. 그런 서비스 업체야. 어디가? 은행, 증권, 보험사, 금융기관이. 그 금융 서비스를 우리가 소비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금융 소비자가. 그 중에 하나가 금융 상품 같은 걸 우리가 매입해서 그걸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금융 서비스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은 금융 서비스의 생산자이자 공급자이지 금융 상품 우리가 보통 일반 상품 물품처럼 거기에 빗대어서 금융 상품이 제조되고 판매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시장은
결국 이제 현금하고 소위 얘기하는 금융자산, 주식, 채권 등의 이제 증서, 증권, 계약서 또는 금융 상품 등이 교환되는 그런 어떤 뭐 추상적인 시장이다. 물리적 공간이다. 추상적 물리적 공간이다. 자, 근데 우리 소비 목적의 재화 서비스가 거래가 되는 시장이다? 아니다. 그런 생산물 시장, 상품 시장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신규 증권이 발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증권이 제3자한테 매각이 되는 유통시장을 구분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물품시장에는 발행시장, 유통시장이 없냐? 그렇지 않죠. 있긴 있죠. 그러니까 발행시장은 프라이머리 마켓이고 유통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인데, 보통 우리가 물품시장에서 유통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은 유통시장이라고 안하고 중고시장이라고 그래요. 중고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차로 빗대어서 얘기하자면은 자동차 시장에서 발행시장은 신차 판매하는 그 시장이고, 자동차 시장에서 유통시장, 세컨더리 마켓은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다. 자, 그래서 이 증권이 신규 발행되는 시장과 이미 발행된 증권이 그때그때 가격에 맞춰서 또 제3자에게 매각이 되는 그런 뭐가 있다? 세컨더리 마켓이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금융자본, 그 산업자본 이런 그 논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융자본은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많이 들고 있으면 금융자본이냐? 그거 아니고, 주식과 채권은 기업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들고 있지. 개인이나 이제 기관이 들고 있죠. 기관 투자자. 근데 기관도 자기 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위탁받은 자산으로 주식과 채권 들고 있는 거죠. 펀드 같은데. 그렇죠? 자, 금융자본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금융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주로 금융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산업자본은 기업들, 그러니까 공장, 기계, 설비 등의 어떤 그런 실질 자산을 들고 있는, 많이 들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산업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산분리라고 하는 거는 이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 또는 역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거, 이제 후자를 더 중요하게 보죠.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금산분리의 규제의 원칙이에요. 이게 뭔가 서로를 지배할 수 있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산분리 규제를 오래도록 시행을 하고 있고, 이건 사실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규제고, 우리나라에서도 금산분리의 기본적인 틀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IT 기업들이 카카오뱅크처럼 이런 핀테크 업체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IT 업체는 산업자본이고 금융하려면은 금융자본, 금융산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둘 간의 그 지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특례법을 통해서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만 어떤 특례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금산분리가, 그래서 조금 좀 더 완화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주식과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데가 금융자본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자본은 주로 유동자산, 금융기관처럼 유동자산, 그러니까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 많이 들고 있는 데가 금융자본이고, 그리고 공장기계 설비처럼 비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주로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죠. 그런 데가 바로 산업자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 앞에 뭐 노차 얘기했듯이 금융자본, 뭐 화폐자본이 늘어났다, 금융자산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 부가 증가된다, 그거 아니고요. 자, 결국 이제 실물자산으로 얼마나 이 실물자산, 가치 있는 실물자산이 얼마나 창출이 되고 또 많이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가 늘어나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결국 현금으로 들어간 기업으로 현금이 들어가는데, 들어간 현금이 현금 상태로 있으면은 자본으로 캐피탈라이즈가 안 된 거고, 결국 공장기계 설비 등의 이 자본, 실제 캐피탈로 캐피탈라이즈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물 투자가, 그때 우리가 그 부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지 금융자산이 많이 늘어나고 금융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 경제의 웰스가, 국부가 증가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했고, 그래서 시가총액 아무리 올라도 GDP 상승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이런 앞서 얘기했던 그 금융의 의미에 맞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좁게는 그 사적으로 만나 1대1로 만나서 그냥 돈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거래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뭐 시장이라면 시장일 수가 있는 거고, 지금처럼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이 잘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다 그게 그냥 금융거래의 거의 전부였던 거죠. 그냥 사적으로
돈 빌리고 빌려주고 했던 그런 거래가, 요걸 이제 조금 더 체계화했던 것이 이제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으로 그 나타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은행이 최초로 나타났을 때는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이죠. 자, 최근에도 이런 그 좀 사적인 시장들을, 물론 이제 완전 1대1로 만났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사금융 시장 뭐 또는 뭐 저기 무슨 명동 사채 시장 이런 거겠지만은, 이런 사적 거래가 조금 완벽하게 제도화는 안 됐지만, 그래서 훨씬 더 그 개인적인 자율성을 이 그 들어가게 개입되는 그런 시장을 보통 우리가 사모 거래, 사모 금융 시장 또는 뭐 사모 시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1대1 어떤 사적 거래의 여러 가지 불편성, 비용, 또 어떤 정보 비대칭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제3자로서 그 중개 서비스를 하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회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은행과 이 증권시장, 뭐 보험사, 은행, 증권, 보험 등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학기 초반에 얘기했듯이 주로 이제 증권시장 통해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우리가 시장형 금융이라고 하고, 또 직접 금융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은행 대출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자본 조달을 하게 되는 이런 금융시장 우리가 간접금융 또는 우리가 기관형 금융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광의의 금융시장 하면은 결국 이거 다 이제 포괄하는 그런 건데, 또 아주 협의로 얘기할 때는 그 이 직접 금융 시장, 그러니까 시장형 금융할 때 그 시장은 바로 이제 발행자와 다수의 투자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거를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제 금융시장 굉장히 협의의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은 이 광의의 금융시장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 다시 말해서 우리가 리스 렌트처럼 실물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 기계를 빌려준다거나 자동차를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데도 다 우리가 광의의 금융시장이다. 근데 협의의 금융시장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폐가 현금이 금전이 개입이 되는 그런 금융계약서와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협의 금융시장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시장형 금융도 있고 기관형 금융도 있는데, 시장형 금융에만 또 포커스를 해서,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이라든가 그런 증권시장 또는 자본시장에만 포커스를 해서 여기가 또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또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형 금융은 또 이게 그 이 금융시장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뭐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광의로 보면 이렇고 협의로 보면 이렇고. 또 하나 이제 자본시장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또 특이한 용어인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자본의 시장이죠. 노동시장이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듯이. 그래서 이 자본과 노동하면은 생산을 위한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는데, 그 생산 요소인 노동이 거래되는 노동시장.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노동 수요 함수, 무슨 노동 공급 함수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본 수요 함수, 자본 공급 함수가 있는 그런 자본시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의미의 본질적인 자본시장이고, 실무에서 많이 쓰는 또는 이제 파이낸스라는 그 이 학문에서 많이 쓰는 이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증권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시장 중에서 주로 장기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주식 및 채권시장을 합쳐서 보통 우리가 증권시장이라고 하고, 이같이 주식과 채권처럼 만기가 길거나 만기가 영원히 없는 이런 시장을 우리가 장기 자본을 조달한다 해서 여기는 이제 자본시장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용어 정리를 그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 소비자라는 용어 많이 쓰죠.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 근데 예전에는 무슨 뭐 투자자 보호 또는 뭐 주주 보호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막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조금씩 투자자, 금융 소비자, 주주 다 의미들이 다 조금씩 다른 건데, 좀 이제 그 이 실무에서 좀 그 기본적인 원리에 안 맞게 잘못 쓰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 금융 소비자 보호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2020년 올해 4월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아마 곧 그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금융 소비자란 뭐냐? 예금자가 금융 소비자야, 맞습니다. 예금 또는 적금 넣은 사람, 은행 예치한 사람. 은행에서 대출한 사람도 금융 소비자냐? 금융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하는 모든 그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을 한다.
그게 예금일 수도 있고 적금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 대출일 수도 있고 다 금융 소비자입니다. 또 은행이 제공하는 어떤 뭐 자동이체, 뭐 인터넷 뱅킹 이런 거 이용한 이것도 다 은행이 창출하는 그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하는 금융 소비자예요. 금융 소비자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신 소비자라는 통신 서비스를 소비하는 통신 소비자가 무엇인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신 소비자가 스마트폰 소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럼 통신 소비자가 통신사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요금 상품 이용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이니까 한편으로는 많은데 더 본질적으로는 그 통신사가 창출하는 거는 요금 상품으로서 요금 상품이 아니라 우리 일반 물품처럼 그게 아니라 통신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통신사고 그걸 우리가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스마트폰 전화를 한다든가 우리가 뭐 LTE 그 데이터를 쓴다든가 기타 또 뭐 무슨 와이파이를 쓴다든가 뭐 등등등. 자 그래서 이 금융 소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사가 제공하는 그 어떤 서비스라도 그러니까 예금이 서비스가 아니라 예금을 받아주는 거 받고 보관해주고 이자 주고 이게 다 서비스죠. 또 예금 적금 다 마찬가지고 또 대출 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대출 해주는 금액이 소비 금액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자기네가 남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예적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데가 은행이니까 그런 서비스를 대출자도 사용을 하는 거고 소비를 하는 거고 예적금자도 소비를 하는 거고 그 예적금자와 대출자 간의 중간에 어떤 금융중개 기능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소비자는 단순히 우리가 무슨 뭐 주식형 펀드 투자자, 채권형 펀드 투자자, 무슨 사모펀드 투자자 이런 투자자를 일부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히는 투자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금융중개기관이 창출해내는 모든 여러가지 유형의 그런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거기에 자동이체라든가 인터넷 뱅킹을 통한 이체라든가 뭐 지로 요금을 받는다든가 또는 뭐 신용카드 결제를 되게 한다든가 뭐 등등등 이런 굉장히 많은 다양한 또는 ATM기에서 우리 현금 출납을 인출할 수 있다든가 뭐 등등 이런 각양각색의 금융 서비스를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생산자 공급자가 생산하는 거고 그거를 소비하는 이가 바로 누구다? 금융소비자다. 근데 금융소비자는 특이하게도 내가 스마트폰을 한 개 살 때 100만원 주고 산다 하면은 그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에 다 명확하게 100만원이 지불이 되지만 내가 도대체 금융 서비스를 몇 개를 소비하는 거냐 서비스인데 무슨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를 소비하는 거냐 또는 개당 가격이 얼마냐 이게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이게 다 동질화된 서비스가 아니잖아. 각양각색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식 투자자는 금융 소비자냐? 주식 누가 발행했습니까? 기업이 발행했죠? 그럼 기업이 주식 공급자고 주식 투자자가 금융 소비자입니까? 주식 소비자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 소비자는 그 투자자 의미하고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은 투자자하고 동일한 의미로 마구 쓰이고 있는데 그게 결코 아니겠습니다. 자, 주로 금융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도 있고 금융기관 또 누가 이용합니까? 중소기업도 이용하고 대기업도 이용하고 정부도 이용하죠. 이 모든 이가 전부 다 금융소비자다. 금융소비자.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하면 보통 개인만 의미하는 걸로 아는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자들이 전부 다 금융소비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만드는데 삼성전자가 공급자가 생산자이고 스마트폰을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자다. 그 소비자에는 개인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 스마트폰을 법인이 사기도 하고 회사가 사기도 하고 뭐 정부도 사기도 하고 뭐 등등. 그래서 소비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물론 이제 우리가 소비자하면 주로 이제 개인 소비자, 가계 소비자를 의미하는 게 많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그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소비자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겠다. 자, 또 하나는 1,000만원짜리 주식 산 투자자가 있는데 주식 투자자잖아요. 그럼 이게 금융 소비자로서 1,000만원 소비한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1,000만원 저축한 거야. 소비를 한 게 아니라. 저축은 소비하고 달리 앞서 얘기했던 유틸리티가 아니라 고통과 희생, 디스 유틸리티예요. 그럼 뭘 소비했습니까? 이 투자자는 주식 발행한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해봐.
삼성전자에 뭘 소비한 거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노트북, PC 뭐 이런 거 파는 회사인데 주식도 팔아요? 주식은 자본 조달하려고 판 거지.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가 판매한 주식을 산 겁니까? 물론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긴데.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어떤 경상 거래에 들어가지가 않는 금융 거래인 거고. 자, 이런 투자자는요. 삼성전자 주식 1,000만 원어치 샀다.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증권사를 통해서 사죠. 그래서 증권사에다가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을 합니다. 물론 요즘 온라인 거래를 하다 보니까 뭐 수수료가 0.001%뭐 이 정도 이래요. 거래 금액에, 거래 가액에. 그래서 결국은 증권사에 1만원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거는 이 금융기관이, 이 증권사가 금융기관으로서 만들어낸 금융 서비스를 1만원어치 소비한 거지. 소비한 거야. 그쵸? 그래서 이 1만원은 부가가치로서 GDP 합산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된다. 된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판 주식을, 발행한 주식을 샀지만 삼성전자가 생산해낸 스마트폰 10개 사서 1,000만원 소비하는 거랑 주식을 사서 1,000만원어치 들고 있는 거랑 이거 소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금융 소비자로서 이 주식 투자자가 왜 금융 소비자냐? 증권사와하고의 거래 관계예요. 삼성전자 발행자가 아니라 누구? 중간에 있는 증권사가 금융기관이고 금융기관이 창출해낸 금융중개 서비스를 소비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 1만원 지불을 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그림이 이게 다 같은 그림인데 이 금융시장이냐 금융서비스 시장이냐의 문제인데 이 금융시장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각종의 금융기관이 일종의 복덕방, 그러니까 중개가 이제 우리말로 치면은 중개랑 주선, 알선, 소개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복덕방이 누구냐? 금융기관이죠. 그렇죠? 일종의 복덕방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를 통해서 그 현금이 남아 도는 자와 현금이 모자란 자가 부족한 자가 거래를 하는 거를 그 중간에 이 금융기관이 그 중개 거래를 중개, 주선, 알선 해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런 행위 자체가 바로 금융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행위야.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학기 초반에 얘기했죠. 이게 바로 직거래를 해야 되는데 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야 뭐 이게 모두 합리적 경제 주체고 시장이 이피션트 하면은 뭐 아무나 만나서 막 직거래 하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현실 경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발달하고 성장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중간에 금융기관의 중개가 없고 직거래가 완벽하게 가능해질 정도의 경제 시스템이 되려면은 지금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죠. 예, 금융기관 아니고도 뭔가 직거래하는 그래도 거기에도 뭔가 중간에 플랫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중개 거래를 누가 하느냐 이것만 좀 달라지는 거지. 이 중간에 중개자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경제가 고도화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금융시장을 이제 그리자면 중간에 중심에 이제 금융기관, 금융중개기관이죠. 금융중개기관이고 이 현금 자본이 남아 도는 자와 부족한 자를 중개 거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게 이제 금융기관이 기본적으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금융중개 서비스 또는 금융 서비스를 창출을 한다 그런 얘기고 금융 서비스 시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생산자와 소비자 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미시경제학에서 많이 봤던 그 틀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장 그냥 서비스가 다 포함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스마트폰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무슨 애플도 있고 이런 생산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팔아. 그리고 여기 가격을 지불해. 그리고 다양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매입을 하고 가격을 지불한다. 그게 스마트폰 시장이지. 마찬가지로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생산자, 공급자, 수요자,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누가 생산자가 금융 상품의 생산자가 아니라 금융 서비스의 생산자입니다. 금융 뭐에? 금융 서비스에. 이 개념을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금융 상품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 상품 같은 걸 만들어서 이 금융 상품 매입자들의 그 가치 저장 또는 저축을 도와주는 그런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도 금융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금융 서비스고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은행 중에 신한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뭐
NH증권도 있고 저 미래에셋증권도 있고 삼성증권도 있고 예를 들어 뭐 하나 생명보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아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산자가 있는 거고 다양한 소비자들이 있는 거고 이거를 팔아요. 스마트폰 팔면 뭘 팔아? 금융상품 파는 게 아니라 금융 서비스를 파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격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 금융 소비자가. 이런 틀 내에서의 소비자를 우리가 금융 소비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스마트폰 시장이면 스마트폰 소비자라고 하고 통신 시장이면 통신 소비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 예적금 하려고 주식 투자하려고 또는 ELS 살려고 DLS 살려고 또는 뭔가 딴 데 결제하려고 이체하려고 또는 뭐 대출하려고 뭐 등등등 이게 다 금융 서비스거든요. 그거를 사는 거지 이 사람은 사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금융 서비스를. 그거에 대해서 판매하고 요게 GDP에 들어간다. 요게 이 GDP에 아까 얘기했듯이 5 내지 6%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그 금융시장 이 금융 시스템에 관해서 그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이제 네 번째 파트를 지금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다음 11주차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11주차에 뵙겠습니다.